말리, 그 다음에 지금의 가나,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금이 생산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 애들, 저 아랍 애들이 금이 많아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금의 원천은 이 아프리카였다는 거죠. 14세기에 이제 유럽 전역에 소문이 쫙 돕니다. 아프리카는 금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다가 이제 14세기에는 또 유럽 대륙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도 없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굴 찾겠습니까? 노예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아프리카라는 동네는 가장 필요한 노예도 많아. 그 다음에 금도 많아. 멀어봐야 사람 사는 동네 아니겠냐. 가보자. 아프리카에서 노동력과 부를 찾아야겠다라는 열망이 유럽 대륙에 쫙 퍼지게 되는데 유럽 대륙 전체에서 누가 가장 이 열망이 높겠어요? 포르투갈이에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진 게 없는 나라. 그러면 누군가는 그 야망에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불을 붙이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항해 시대에 유명한 엔리케 왕자. 그래서 대항해 시대는 인도로 가기 위한 길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금과 노예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됐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유럽의 맨 서끝 포르투갈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포르투갈 그 이후로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여기서 한 템포 죽이면서 한번 이야기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울 때 대항해 시대, 그래서 인도를 찾아서 막 가는 막 그런 여정이 막 그려집니다. 그래서 인도에 왜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때 뭐 어마어마한 뭐 향신료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 이제 싸게 갖고 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에 향신료는 누가 많이 썼을까요? 그 뭐 영국이나 유럽 귀족들이 좀. 영국도 아니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쪽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탈리아 북부, 뭐 제노바라든지, 뭐 피렌체 이런 쪽, 아니면 뭐 예나 지금이나 강국인 프랑스.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이 뭐 뭔가 소비도 많이 하고 아쉬우니까 뛰어나갔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포르투갈이 왜 나가냐? 왜 포르투갈이냔 말이죠. 포르투갈에서 무슨 향신료 가지고 무슨 위세를 자랑할 만큼 뭐가 있었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는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겠어 라는 도전 정신을 불태웠다고 그러는데 뭐 미쳤다고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바다로 나가는 거야? 죽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 무슨 목표가 있어서,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달나라에 가겠어 라고 해서 총력을 쏟아부은 그러한 활동이었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항해 시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그 대항해 시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나이 먹어서 다시 들여다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게요? 유럽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잖아요. 그때 이 아프리카라는 존재는 대항해 시대를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냥 걸림돌이에요. 항해하는데 굉장히 시간만 많이 걸리는. 시간만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땅만 큰. 대항해. 이런 존재, 대항해 시대를 가로막는. 그런 그냥 뭐 거대한 무슨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지구본 연구소니까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면은 정말 그랬을까? 아프리카 나라는 그냥 아프리카라는 동네는 그렇게 거대한 X 덩어리였고 어떻게든 자고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인도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불탔을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아프리카부터 조금씩 가다 보니까 인도까지 가는 길이 열린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차차 한번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거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뭐 이야기를 몇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뭐 거대한 성이 이제 하나 보이실 거예요. 뭐 꽤 거대하죠. 뭐 앞에 이제 버스가 있으니까 거리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게 그냥 흑으로 쌓은 성이에요. 흙이 저렇게 쌓여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네모난 성인데 흙벽의 두께가 이제 3.6m. 그러니까 진흙을 차곡차곡 다져가지고 올라간 거고 이 성의 둘레는 다 합하면 2km짜리 정도 됩니다. 2km 정도 됩니다. 둘레가 2km.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의 이 말리,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곳에 있는 말리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건데 여기 지금 있는 이제 젠제제노라는 이름의 성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성이에요? 예, 아프리카 말리에 있는 성이에요. 네. 근데 이 젠제노라는 동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유럽풍인 것 같은데. 뭐 북아프리카 스타일이죠. 전형적으로. 네네네. 예. 그런데 이 젠제노라는 이 동네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기원 0년 네. 뭐 이 당시 그 로마 시대죠. 유럽으로 따지면은 이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3만 명이었어요. 도시 인구가. 작지 않네요. 그렇죠. 뭐 로마 정도 빼고 나면 그 정도 크기 별로 없었어요. 예, 전 세계에서 뭐 중국의 당시에 장안 뭐 이런 동네 몇 군데 빼고 나면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우리는 막 자꾸 되게 가난하고 그냥 뭐 이렇게 발전 안 돼 있고. 예, 발전 안 되고 그냥 체제도 없고 그냥 흑인들이 먹을 거 쫓아다니면서 있다가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노예로 잡아가고. 잡아가고 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력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러한 세력이었는데 잘 몰랐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남쪽에 아프리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프리카 딱 건너면은 뭐가 있나요? 바로 사하라 사막 같은 거 네네. 있으니까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의 이 7세기 뭐 8세기 이때부터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이슬람 세력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막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세기 정도가 되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 아프리카 서쪽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 서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말리 뭐 이런 이 지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네. 이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제 유럽에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하라 사막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못 가는 죽음의 지역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하라 사막을 통해 가지고 이 서쪽에 있던 여러 가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동쪽으로 오가고 동쪽에 있던 것이 서쪽으로 오가는 대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이걸 원래 처음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스스로 이제 하다가 그 한 9세기 경쯤에는 이제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무역로에 이제 끼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와 보니까 말리 그다음에 지금의 가나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금이 생산이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말리가 금 많다는 거는 어디서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 이렇게 행차할 때 금 뿌린 게 뭐 어마어마하다. 좀 이따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있습니까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리에서 말리와 가나에서 나온 금이 이 사막을 건너서 아랍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바그다드 이런 쪽 그다음에 지금의 시리아 이런 쪽에서 이제 아주 품질 좋은 금화로 딱딱 찍혀가지고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 애들, 저 아랍 애들이 금이 많아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금의 원천은 말리. 이 아프리카였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0년부터 한 120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400에서 한 500년 정도는 이 가나와 말리 지역이 당시 전 세계 금의 3분의 1을 공급해주던.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문명 세계의 금의 한 70% 가까이는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금으로 이제 돌아가더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방금 이제 아까 정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돈 많은 누가 뭐 금을 펑펑 뿌렸다며 맞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만사무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만사무사. 예, 만사무사. 만사무사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인데 손에도 이 왕관도 다 번쩍번쩍 금이죠. 예. 1312년, 그러니까 14세기죠. 1312년에 말리의 지배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말리라는 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에요. 인구 5천만 명이에요. 에이, 설마. 정말로. 5천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아랍의 역사학자 이븐 타투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가서 남긴 기록들, 그다음에 다른 것들 종합해 보면은 거의 맞아요. 5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지금 5천만인데. 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뭐 범죄 걱정할 필요 없고 금들을 막 들고 다녀도 그만큼 치안도 잘 됐고 사람들이 뭐 넉넉하고 경제적 부가 있고 그래서 이 만사무사라는 사람이 이 1312년에 왕위에 오르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1324년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제 무슬림을 믿게 됐는데 그럼 나도 메카에 한번 가봐야지. 네, 그래서 행차를
하게 됩니다. 아, 그게 그 유명한 행차군요. 예, 그 행차를 하는데 이제 메카까지 가기 전에는 이제 카이로에 들러서 이제 칼리프한테 인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변방에 있지만 나 당신이 이렇게 무시할 만만한 사람 아니야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껏 네. 준비를 해서 행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사무사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기록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 부자입니다. 역사상? 역사상. 그러니까 이제 2012년인가 아마 정프로님이 그 당시에 아마 어떤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2012년에 네.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인가 뭐 어디선가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부자다,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왕, 귀족, 사업가 뭐 이런 사람들을 쫙 찾아가지고 2012년 현재 가치로 그걸 환산을 해가지고 네.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만사무사가 네. 당시에 보유했던 돈이 얼마냐면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예.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 예. 뭐 한 500조 훌쩍 넘는 거죠. 네. 예. 우리나라 1년 예산.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라고 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네. 제일 전성기 때 3,500억 달러 정도였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2위. 네. 만사무사가 1위.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프리카의 당시 만사무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1324년에 네.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거죠. 서쪽에서 메카까지 이제 가는데 6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6만 명을 이제 대동을 하는데 이 중에 뭐 고위 대작, 그다음에 뭐 상인, 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노예만 12,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6만 명 중에 12,000이 노예예요. 예. 근데 이 노예는 1인당 금 1.8kg씩 되는 이제 부채 모양으로 만든 막대기를 이제 들고 갑니다. 그리고 12,000kg 이상은 되는 거네, 그럼. 그렇죠. 한 2만 킬로그램 정도 예. 가져가는 거네요. 예. 그럼 20톤이죠. 20톤. 예. 이거 말고 네.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 필요한 음식도 사야 되고 네. 뭐 해야 되니까 금은 그 덩어리가 크면 나누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 가루도 가져갑니다. 와. 금가루 가져가는 게 18톤. 18톤? 예.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가격은 18톤이면 얼마나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예. 네. 그러니까 꽤 돈 준비를 많이 해간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1324년 7월 18일 날 이제 카이로에 도착을 합니다. 네. 오면서 이제 막 곳곳에 막 금을 살포하는 거죠. 이슬람 사원에도 막 이만큼 금 기부. 뭐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도 너 그만 덩어리. 예. 줄 잘 서면 또 금 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얼마나 많은 금을 뿌렸는지 네. 이 카이로 금값이 이 만사무사가 떠나고 난 10년 후에도 폭락을 했어요. 금은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났군요. 와. 금 가치가 아주. 예. 그래서 이제 이 만사무사는 네. 사실은 이제 가서 내가 이 이슬람 칼리프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대등하게 하겠어라고 가서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는 잘 안 됐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집트 아랍 상인들한테 뒤통수도 많이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올 때는 오히려 돈을 빌려서 와야 되는 이제 뭐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아프리카의 부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이제 유럽 대륙의 소문이 이 시기에 이제 쫙 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건데 예, 정말 만수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막 뿌리고 하고. 예. 그러니까 당시 아랍 사람들은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뭐겠어요? 만사무사가 갖고 온 거대한 금이라는 거.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저 서쪽에 있는 마할리라는 동네. 그 동네 가면은 금이 많다라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 아랍 사회는 오랫동안 중동 지역은 노예를 썼잖아요. 근데 사실 노예를 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해서 힘겹게 뭐 몇십 명, 몇백 명 잡으면 대로또 이런 거였는데 아까 몇 명 데려갔다고 그랬죠? 12,000명. 12,000명. 저 나라에 가면 노예가 대박 끌고 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아랍 사람들은 이 저쪽 아프리카 서쪽에 가서 금이나 이런 것도 갖고 왔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노예가 더 짭짤한.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거래를 해서 노예를 데리고 와서 노예 무역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14세기 이게 1324년에 이제 만사무사가 이제 왔다고 그랬으니까 14세기에 이제 유럽 전역에 소문이 쫙 돕니다. 아프리카는 금이 넘쳐나는 곳이다. 예.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슬금슬금 하게 되는 거죠. 엘도라도가 아프리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14세기 이야기고
좀 전인 12세기부터 이제 그 지금의 이탈리아의 제노바 사람들은 이제 또 뱃사람이자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우타 아프리카 북쪽에 요 지역에 무역 거점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쫙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여기저기 돌던 사람들이 이 세우타까지 오더라. 그러면 나는 저기서 물건 떼서 지중해에서 여기저기 갖다 팔면 돈을 많이 이제 벌겠다라고 해서 세우타에 이제 딱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12세기 경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정치적인 변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프랑스나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벌어져요. 유럽 본토 쪽에서. 유럽 본토 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베리아 반도로 오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 환영. 뭐 너희들 종교면 상관없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지금 이베리아 반도 쪽에 넘어오니까 바로 건너편에 아프리카가 바로 가깝네. 그래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제노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라이벌 정도 되는 제노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돈에 대해서는 아주 아삭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14세기의 유럽인들이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전쟁하는 사이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이 서아프리카, 아까 말리, 가나 이런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리의 금이 이제 유럽으로 한 1340년, 뭐 1370년 경에 이제 대규모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라는 동네가 정말 금이 많다는 소식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막 느끼는 거죠. 보면. 그러다가 이제 14세기에는 또 유럽 대륙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흑사병이 돌면서 당시 인구의 뭐 한 60%, 뭐 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도 없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굴 찾겠습니까? 노예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아프리카라는 동네는 잠깐 멀리 있는 동네인데 생각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게 많네. 그렇죠. 가장 필요한 노예도 많아. 그다음에 금도 많아. 라는 이제 상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사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흑사병이 돌고 난 다음에 패스트가 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 유럽에서 이제 은광산을 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광산 노동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통화가 부족한 거죠.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양적 거죠. 긴축이. 그렇죠. 자동 양적 긴축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 말리 지역의 왕위 승계를 둘러싼 내분이 벌어지면서 이 안전하게 가서 이제 금 교역해 오던 것들이 끊긴 거예요. 금도 끊겨요. 아프리카 금도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 당시에 이제 사람도 없어, 금도 없어, 은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암담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판사판 정신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프리카, 그게 어딘지 잠깐 무서운 동네라고는 하지만 멀어봐야 사람 사는 동네 아니겠냐. 가보자. 아프리카에서 노동력과 부를 찾아야겠다라는 열망이 유럽 대륙에 쫙 퍼지게 되는데 유럽 대륙 전체에서 누가 가장 이 열망이 높겠어요? 포르투갈이에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진 게 없는 나라. 이런 나라일수록 이판사판으로 이제 덤벼들게 되는 거죠.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다 죽으나. 그렇죠. 나가서 죽으나. 그런데 뭔가 자관 바다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가보면 뭔가 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인도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딱 어떤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바다로 막 끊임없는 시도 막 그 영웅적 항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긴 인류가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꿈과 희망, 거대한 야망을 가진 존재. 뭐 야망은 야망이죠. 하지만 그게 인도로 가는 길을 찾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배경을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는 인도로 가기 위한 길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금과 노예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누군가는 그 야망에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불을 붙이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항해 시대에 유명한 엔리케 왕자. 엔리케 왕자. 예. 이 양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우타를 점령했던 왕자치고 너무 노안 아니에요? 좀 나중에 나중에 그린 겁니다. 이제 주왕 1세의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근데 뭐 셋째 아들이니까 왕이 될 가능성은 없죠. 첫째 형 가셔도 둘째 형이 그렇죠. 있으니까. 둘째까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들 넷 중에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안 되는 팔자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세우타에 이제 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15년에 이제 주황 1세가 이제 병력 19,000명을 몰고 가요. 이제 갈 때 이 당시 21살이었던 엘리케가 선봉에 서서 갑니다. 나는 어차피 왕 안 되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자.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창고를 막 털어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은 많아요. 다 비싸고 좋은 거긴 해. 그런데 대실망을 합니다. 왜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세우타를 공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이 없어요? 금이 없어요. 다른 거 옷 같은 건 많은데. 그렇죠. 뭐 희귀한 약초, 무슨 향료, 이런 것들도 꽤 돈 나가는 물건인데 금이 없어. 금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열받네. 예. 분명히 여기 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해보니까 그 사이에 이 무역 거점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파악 못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세우타인데 여기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탕헤르. 여기가 아닌가벼. 요 지역으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금 교역의 거점이 이제 옮겨간 거죠. 금은 다 저 동네에 있다더라. 빨리 절로 가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 탕헤르라는 지역은 요 세우타는 사실은 지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에요. 뭐 주변이 다 험난하고 병력을 배치할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지역인데 비해서 이 탕헤르 같은 지역은 주변이 평야고 뭔가 이제 잘 그 지역을 지킬 만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함부로 쳐들어가기가 영향이 안 되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케 왕자 같은 경우는 좌절합니다. 내가 뭔가 금을 왕창 얻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근데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제 왕한테 영토를 이제 받습니다. 너는 어쨌든 간에 네가 이제 세우타 요 지역에도 많이 가봤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을 좋아하는 거니까 바닷가로 가라. 그래서 포르투갈 최남단에 있는 이제 알가르베라는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서양이랑 연결돼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뭔가 이 엘리케 왕자는 약간 독특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편안한 도시가 아니고 가장 끝으로 바다로 톡 튀어나온 지역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사그레스 고지라고 하는 대서양으로 툭 튀어나온 요 지역에 가서 항해 학교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항해 학교? 예, 저 아프리카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육로로 가자니 이거는 그 중간에 있던 무어인들 이 사람들하고 일일이 싸워서 가야 되는데 보니까 무어인들이 금 자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이건 결국 바다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항해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보도 수집하고 사람들도 잡아보고 모셔오고 하면서 지도도 만들고 배도 개량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엘리케 왕자라는 사람을 보면 참 하나 대단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정보도 소홀히 넘기진 않았어요. 장사꾼들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 누군가 지나왔다고 누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교차 검증을 하고 그걸 차근차근 기록에 남기는 거죠. 촉을 늘 세우고 다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보진 않았으나 마치 가본 것처럼 점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24년이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배로 이제 나가서 항해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 포르투갈의 저 바다에 떨어진 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마데이라 제도, 아조레스 제도. 그런 데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항해왕 엘리케라는 이제 별명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진 게 없던 나라인데 어떻든 간에 저 망망대해에 나가서 우리 땅이라고 하는 땅을 찾아오니까 이 엘리케도 제법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입장을 이제 확대하는 거고 내가 이 바다로 나가는 게 돈 버리는 짓이 아니까 나한테 돈 좀 내놓으쇼. 라고 하는 이제 발언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케 왕자는 저 리스본에 일일이 그때마다 돈 주세요라고 해서는 이거 안 된다. 내가 돈줄을 마련해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이 마데이라 제도 섬에 가 보니까 사탕수수가 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 지역 최초의 제당소 설탕 만드는 설탕 공장을 짓습니다. 거기다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연간 70톤 정도를 네. 뽑아내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설탕은 거의 금이랑 가격이 이제 비슷한 수준의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뭐 돈을 짭짤하게 이제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더 늘릴 만한 네. 역량 캐파가 있어. 그런데 늘릴 수가 없네. 왜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노예도 필요하네. 그래서 노동력인데 결국은 사람을 찾아야겠다. 네. 사람을 찾으려면 포르투갈은 가뜩이나 인구 없는 나라인데 네. 여기서 데려오는 건 말도 안 돼. 네. 그러면 아프리카에 노예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433년에 질 이아네스라는 선장한테 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보자도르 곳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요직입니다. 이쪽에. 세상의 끝? 예.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대륙의 존재는 알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배를 띄워서 이 아프리카 해안선을 보이는 대로 멀리는 못 나가니까 네. 이렇게 따라서 요 보자도르 곳까지는 가는데 요 지역 남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보를 쭉 취합해 보니까 더 남쪽으로 가도 뭐 바닷물이 끓어오른다든지 무슨 거대한 뭐 그 낙지가 나타나서 잡아먹는다든지 뭐 햇빛을 쬐서 뭐 피부색이 까맣게 변한다든지 그러진 않는 것 같으니까 너 내려가봐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아, 그 세상의 끝을 넘어서 가는 거네. 그렇죠. 넘어가봐라라고 하는데 이제 몇 차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옆에 지금 이제 서사하라 그쪽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냥 바닷가 지역이고 뭐 특별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적도 부근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지역이 바람이 무풍지대예요. 아, 바람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원래 잘 안 불어요. 요 지역.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대요. 어떻게든 잘 이용해서 가긴 가는데 네. 돌아올 때 바람을 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남풍을 타야 올라가는데 바람이 계속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네.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고. 한번 잘못 내려갔다간.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해류가 요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뒤로 밀어주다가 네. 이 지역서부터는 저 바깥쪽으로 먼 바다로 배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할 방법도 없는데 네. 갑자기 먼 바다로 나가게 되니까 무섭네.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우는 안 가고 싶은 이제 이런 욕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는 세상의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 윗사람한테 보고용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뱃사람들이 저 밑에 가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네. 여기가 세상의 끝입니다. 네. 왕자님. 뭐 그렇죠. 근데 왕자는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가봐. 가봐. 너 뭐 갖고 왔어? 해보지도 않고. 그래,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두세 번의 이제 실패 끝에 네. 1434년에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세상의 끝을? 네, 끝을 돌파를 해서 해안가에 가보는데 모래사장밖에 없고 그냥 나뭇가지 몇 개 있고 그냥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스본에 있던 포르투갈 귀족들이나 왕들이 이제 엘리케가 뭘 또 갖고 오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바다로 나가는 게 더 맞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르투갈에서는 엘리케가 무슨 크게 돈을 벌어오나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망이 크네. 이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위험 부담이 크지만 확실한 거를 해야죠. 아까 여기 세우타가 아닌 요 탕헤르에 거기 또 쳐들어가요? 그러면 탕헤르를 쳐야죠. 탕헤르를 쳐서 이제 금을 뺏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1437년에 이제 포르투갈 정부 군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선봉에는 엘리케가 서가지고 탕헤르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포위를 싹 해요. 그래서 막 두들기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문제는 오히려 역포위를 당합니다. 외부에서 이제 구원군이 오면서 성과 그 구원군 사이에 아이고야.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두 손을 들게 됩니다. 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전 조건이 뭐냐? 세우타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 그 페르난도라는 이름의 막내 동생을 인질로 남겨놓고 원래 뺏었던 땅도 뺏기고 동생까지 인질로 주고.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 이 세우타를 돌려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내가 본국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만약에 그 되면 동생 풀어주고 안 되면 계속 동생은 인질로 있고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세우타를 돌려주자는 이 안에 대해서 뭔 이 XX 소리냐 라고 하면서 귀족 회의가 이제 거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케 왕자는 이제 발언권이 매우 약해졌겠네요.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일선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바다로 나가 있던 그 알가르베 자기 땅 그 총독으로 지정돼 있던 요 지역의 칩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그래도 키운 이 선장들, 네. 항해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설탕 팔아서 나온 돈 가지고 모아서 그래도 남쪽으로 내려가 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몇 년 있다가 4년 있다가 1441년에 이제 더 내려가서 이제 모리타니 지금 요 서사하라 지역 요 남쪽, 예, 지금 요 모리타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사하라 사막이 막 그냥 쫙 오는 지역, 거의 서쪽인데 요쪽 지역에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나가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그래서 노예로? 예, 10명 정도를 납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한 일을 영문도 모른 채. 예, 영문도 모르는 채 포르투갈까지 끌려갑니다. 네. 근데 이 10명의 노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발칵 뒤집힙니다. 야, 엘리케가 말했던 게 맞아. 아 노예가 있었어? 노예가 있었어. 그 보자도르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노예를 잡아올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엘리케 왕자한테 이제 손가락질을 하던 귀족들, 상인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막 꺼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나 돈 얼마 투자했으니까 갖고 오는 노예 중에 몇 퍼센트는 내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1444년에 다시 원정대가 가서 이제 235명의 노예를 이제 흑인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막 후드로 패가지고 이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세 자리 숫자야. 그 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 사이에 머리가 막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200명 잡은 다음에 1000명 잡아. 다 볼 수도 있고 노예 잡아서 어디다 쓰지? 야, 엘리케가 저기 섬에다가 설탕 공장 만들었잖아. 그거 사람만 더 투자하면 돈 된다며. 그러면 그 섬만 되겠어? 그 비슷한 섬 딴 데도 있잖아. 우리가 노예만 잡아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설탕 공장 설탕 만들어서 그거 영국에도 갖다 팔고 노예도 노예대로 써먹고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44년 이후에 몇 차례 이 노예를 잡기 위한 가게 되는데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 서해안, 이 모리타니 이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납니다. 바다에서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자꾸 잡아가네. 함부로 바닷가에 나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바닷가에 전사들을 배치하는 거죠, 나름대로. 누구 오면 창 누구 오면 창 들고 나가고 독침 들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모리타니 같은 지역은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갑옷 입고 옛날식으로. 일단 뭐 쪄죽기 십상이네. 네, 쪄죽기 십상이고 좀 뛰다가 탈수 걸려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케 왕자가 1448년에 야, 노예는 그렇게 잡아오는 게 아니야. 노예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칼 들고 설치는 거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케 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줍줍해서 데려오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경보 체계도 발동하고 사람도 배치돼 있고 야, 이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체계가 아니고 뭔가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진 동네야. 근데 우리가 배 몇 척 보내가지고 몇십 명 보내가지고는 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 노예는 필요한데. 그러면 딜을 해야지. 거래를 하자.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우리 무역합시다. 라고 그래서 처음에 노예를 잡아오던 이 모리타니 서해안 바로 옆에 떨어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의 섬 같은 지역이 있죠. 뻔히 보이는 아르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요 섬에다가 포르투갈이 교역소를 거래소를 설치합니다. 납치가 아니라 돈 주고 사온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거래합시다. 우리 더 이상 당신들을 총칼로 이제 안 잡아가요. 우리하고 물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쇠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위스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좌판에 깔아놓는 거죠. 대신 노예 좀 주세요. 그렇죠. 서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막 포르투갈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뭐 겨우 200명 데려오는 게 맥시멈이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한 1000명씩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얘네들이 노예를 어떻게 갖고 있어? 다 전쟁에서 잡아오나?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돈 주고 사온다. 아프리카에는 노예제가 여기저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거래만 하면 일단은 금과 노예 중에서 노예는 확보를 할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자체에 있는 아프리카 자체에 이제 노예제가 이미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는 많아.
그런데 내가 필요한 뭐 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네. 바다에서 온 놈들이 총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거래를 하자고 그러는데 뭐 쓸만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얘네 3명 보내줘. 그리고 이제 뭐 대야 2개 받아오고 네. 남는 장사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모리타니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 보는 거죠. 다른 데도 교육할 데가 없나? 그러면서 지금의 이 세네갈 주변 지역에 있는 이제 졸로프라는 나라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졸로프라는 지역은 이제 원래 말리의 속국이었다가 요 당시에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15세기에 이제 말리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이 졸로프에서 부미 젤렌이라는 이름의 왕자가 1488년에 이 무역선을 타고 이때는 이제 노예 무역선이죠. 무역선을 타고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갑니다. 네. 제발로. 그냥 가요? 네, 가서 연설을 해요. 그래요? 무슨 연설을 하냐? 네. 우리가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고, 네. 근데 내 상황이 지금 이제 형제들이 사촌들이 내 뒤통수를 쳐가지고 내가 받아야 되는 왕 자리를 지금 위협받고 있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예 아니냐? 네. 내가 왕이 되면 노예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테니까 나에 대해서 당신들 보면 잘 싸우대. 나 왕이 계승하는 거 좀 도와라. 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통역을 해가지고 전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개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한바탕 우당탕탕 하는 와중에 이게 계획대로는 잘 안 됐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 모리타니에서 이제 조금씩 1년에 뭐 한 800명, 1000명 이렇게 데려오는 것보다 이 세네갈 지금의 이 졸로프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훨씬 사람이 많은 거예요. 노예 구하기가 더 쉬워. 네. 싸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졸로프라는 지역이 이제 포르투갈의 최대 노예 공급처 역할을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점점점 더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금은 안 나오네. 도대체 금은 어딨나? 노예만 나오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옆에서 쭉 이렇게 지켜보던 에니크 왕자는 1460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기니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해안이 이렇게 있다가 쑥 넘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쏙 넘어 들어가기 그 직전인 지역까지 이제 지금의 시에라리온 있는 지역까지가 엔리케 왕자가 생전에 보던 지역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니만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내려가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 연출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 다른 상황 연출은 또 다른 시간에 알려주시는군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제 되는 거죠. 포르투갈이 인도로 가겠어 이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오늘 확실하게 배웠네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금도 많고 그 다음에 노예도 많다라는 것들을 주서들은 절박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판사판 정신으로 하나하나 가면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예 그러면 막 포르투갈 사람들이 막 총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왔지만 그거는 금방 없어지고 금방 끝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교역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15세기 1400년대 이야기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무역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막 백인들이 저 정글 속에까지 들어와서 흑인들을 막 사냥하듯이 해가지고 잡아오는 이거는 상상의 산물이고 실제로는 그 일은 누가 했느냐?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한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도 전쟁하고 전투하고 그러면 패배자들은 노예로 그 노예를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이랑 바꾸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포르투갈 옛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이제 4, 5세기 정도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대항해 진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던 금이 드디어. 금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에 보면은 뭐 황금해안, 상하해안, 코트디부아르 이런 게 이제 상하해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포르투갈 옛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전해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